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가족 상담을 맡은 이영숙 교수입니다. 봄꽃이 향기로운 계절입니다. 김천에는 벚꽃 사진전에서 1등을 하였다는 연화지의 아름다운 풍경과 강변 공원길에 눈송이처럼 탐스러운 벚꽃들이 하얗게 피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바깥 출입과 단체 활동 모임 등이 제한되고 학교 또한 정상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 위생에 주의하셔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여러분과 웃는 얼굴로 만나서 수업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상담이란 제1부 가족상담의 이해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고 제1장 가족상담이 필요한 가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째 가족의 특성과 둘째 가족의 기능적 특성 그리고 셋째 가족상담의 기초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의 개념은 시대나 사회 문화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사람들이 그려내는 가족의 모습은 다릅니다. 가족을 정의할 때 자신이 속한 문화를 통해서 습득한 가치관을 토대로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족의 핵심 요소는 서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버거스는 가족은 상호작용하는 인격체의 조화라고 설명하였고요. 올슨과 더프레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가족원들이 서로 돕고 나누면서 애정과 친밀감, 가치관과 의사결정, 그리고 자원을 서로 나누는 집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두 학자들의 공통점은 가족의 개별성과 공동체적 특성인데요. 가족에 대한 버거서의 추상적인 정의가 올슨에 이르면서 정교화되었습니다. 가족의 개별성과 동시에 하나로 묶이는 공동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을 체계로서의 가족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에 대한 접근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과 사바텔리는 체계로서의 가족은 공유된 역사를 지니며 어느 정도의 정서적 유대를 경험하고 집단으로서나 개인으로서의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상호 의존적인 개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서구의 가족치료의 발달 단계는 그 발달 사이 단계와 발달 과정 및 주요 인물들을 간략히 소개한 아래 도표를 살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에 가족치료 파종기가 시작되었으며 50년대, 60년대를 거쳐서 1970년대는 발전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황금기에 이른 후 1990년대에 또 한 번의 도약과 통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서구 가족치료의 발달 단계에서 살펴본 주요 인물 중에 경험적 가족치료의 창시자로 불려지는 사티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티어는 대다수 가족치료의 초창기 공헌자들이 남성이었던 데 반해서 유일한 여성으로 가족치료에 정서 차원을 도입하였으며 치료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가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고 따뜻함과 보살핌을 경험하도록 도왔습니다. 1972년에 출판한 사람 만들기는 아직도 널리 읽히는 대표적인 가족치료책입니다. 가족치료의 기법으로는 가족조각, 가족인형극, 가족미술치료, 가족합동
활동화 그리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법은 치료 과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가족 치료자의 상담실에 장난감, 인형, 점토, 공, 크레파스 도화지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티어의 치료 기법을 살펴보면 사티어는 MR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 수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과 치료 과정에서의 경험을 중시하였으며 성장기 동안 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나 사건을 바퀴 모양의 그림으로 만들어서 내담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하고 싶지 않았던 경험과 관계를 재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조각이라는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여 가족관계, 타인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동작과 공간을 사용하여서 비언어적인 기법으로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이나 권력구조, 경계선, 소속감, 개별화 규칙, 가족체계의 융통성 등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으며 가족 구성원이 각각 자신의 내면적 감정을 접함으로써 진정한 자아에 대해 알고 느끼며 새로운 대처 방법을 생각해 보게끔 하였습니다. 은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내담자에게 덜 위협적으로 느껴지도록 하였으며 나름대로의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명상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내외적 자원을 감사히 생각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갖고 새로운 선택과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변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초기 가족 상담가인 사티어는 자신이 어떻게 가족 체계를 지향하는 임상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티어의 설명은 체계론적 가족 치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사례에서 살펴보면 사티어는 부모 자녀의 만남을 통해 정신증상의 변화와 가족 내 의사소통 사이에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티어가 가족치료 상담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나자 어머니와 딸 그리고 사티어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이론의 골격은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말할 때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메시지와 함께 신호체계가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은 신체적인 표현으로 머리를 까딱이거나 팔을 흔들거나 목소리의 톤이 낮아지는 것처럼 상대가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와는 상관없이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티어는 문제 해결에 몰입한 사티어의 자세에서 가족 전체를 도움의 대상으로 하는 가족 상담의 개척자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티어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신호체계 이외에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전혀 다른 것에서 요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메시지와 그때의 감정을 표현하는 신체에서의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메시지가 정서적 메시지가 모순된 경우에는 정서적 메시지가 보다 강력한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티어는 가족 치료의 이론적 골격이 되는 가족체계 이론의 기초를 형성한 가족 내 의사소통의 문제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사티어는 6개월이 지나면서 가족에게 있을 어머니의 남편이며 딸에게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성들은 가족의 정서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어머니와 딸에게 듣기를 아버지는 함께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와 함께 오도록 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왔고 남성이 함께 참여하자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 혼란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처음 어머니가 상담에 참가했을 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제3자로 포함된 사람이 이자 관계의 연결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지금까지의 딸과 어머니라는 둘만의 한정된 관계에서 벗어나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를 동시에 포함한 보다 복잡한 3자 관계로 확대되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티어는 형제도 함께 참가하도록 권유를 하였으며 딸보다 2살 연상의 수리한 청년이 왔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 청년은 가족에게 좋은 아이였으며 동생은 정신이 이상한 나쁜 아이라고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티어의 원조 대상은 이렇게 하여 형제를 포함한 가족 전체로 넓혀져 갔으며 이것은 기존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 아니며 1950년대에는 심리치료자들 사이에서 금기시하던 방법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사는 가족이 무엇인가 보다 가족이라는 조직 안에서 가장 잘 기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맥케인즈와 파커 버거스는 가족은 부부관계를 기초로 하여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관계, 소수의 사람이 주요한 관계를 형성하며 구성원들이 서로 깊은 정서적 끈으로 연결된 제1차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라는 혈연에 의해 위치가 매겨지는 여러 개인에 의해 구성된 소집단이며 이러한 부부, 부모, 형제에 대한 인간관계는 각각 독립하여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서로 얽혀 가족이라는 한 덩어리를 만들어 그 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합으로서의 가족의 측면 가족은 일반적으로 한 곳에서 주거와 경제를 함께하며 1차적으로 서로의 안전, 휴식, 영양, 성장, 성, 애정의 욕구 등을 충족시키며 보장된 생활 단위를 기초로 각각의 민족, 문화, 역사적 조건에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장된 생활 단위를 기초로 서로의 욕구를 인정하는 관계는 이성적인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정서적인 결합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정서적인 관계는 반드시 정리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사랑의 이면에는 미움이 있는 것처럼 깊은 감정적 뒤엉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관계를 조명하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처럼 복잡한 가족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가족이라도 각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가족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같은 구성원이라도 다른 가족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들 가족만의 독특한 양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의 특성보다 전체 가족의 특성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티어는 가족을 한 조각이 흔들리면 줄에 매달린 또 다른 조각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흔들리는 속성을 가진 모빌에 비유하였습니다. 가족은 이와 같은 특유의 상호작용으로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패턴도 함께 습득하게 됩니다. 가족을 전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을 집합체인 전체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각각의 특성이 아니라 그들의 서로에게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체로서의 가족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가족은 하나의 사회체계이며 부부와 부모, 자녀 등은 그 하위 단위로서 존재합니다. 한 가족 성원이 다른 가족 성원에 대하는 행동은 상대적입니다. 아내의 행동은 남편의 욕구에 의해 형성된 역할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이며 남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역할 기대는 일반적으로 아내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정해진 사회적 가치나 규범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둘째, 가족의 정서적 결합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역할 배분에 무리가 없으며 각자가 자신과 다른 가족 성원의 역할을 서로 인정하며 통합된 수행을 할 때 가족이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할 수행을 안정적으로 하는 동시에 때로는 서로가 애착, 존경 등으로 결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의 정서적인 측면을 응집력 또는 정서적 통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가족 자원이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의 집단 활동과 내부의 정서적 결합이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건의 구조나 의사소통 방식 혹은 주거 조건이나 수입, 가족 각자의 기능 등과 같은 가족 자원이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가족은 소집단인데도 남녀노소라는 성과 연령에 관해서는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성하는 2차 집단과는 구별되며 2차 집단은 성과 연령에서 동질적인 경향이 강하며 규모도 크나 이와는 달리 가족은 소집단이며 가족성원의 이질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은 심리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질적 욕구가 부딪혀서 긴장을 초래합니다. 더욱이 어린아이나 노인, 환자,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가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런 구성원을 집단에서 쉽게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가족의 역할은 한 개인의 취약함이 장애로 발전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구성원으로 조직된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위기를 겪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잘 기능하는 가족은 과거의 취약한 부분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동시에 정서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가족을 떠나는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들은 자녀가 이 같은 분리, 개별성,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과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 채 고통받는 가족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데 대다수의 가족은 자신의 가족 문제를 평가하는 것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할 뿐 아니라 고통도 따르는 일이므로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족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보다 다른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가족과 고통받는 가족의 차이에서 건강한 가족을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와 시간이 필요하며 가족 상담은 가족 내에서 지금까지의 가족 기능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상담사가 가족을 만날 때 가족과 가족이 지닌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또한 가족이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은 문제의 이해 방식, 즉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서 상담 목표와 해결책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상담사의 태도나 접촉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경험은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현상을 의학적 모델에만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절망적인 경험 때문에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때로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병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통받는 가족을 도우려면 그것은 이미 의학적 모델에 의한 해결 방법의 한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상담의 임상 현장에서 가족의 정의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상담사들은 이 사람이 우리 가족입니다 라고 소개한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여기면서 그들과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사들은 상담 과정을 통해서 여러 형태나 가치관을 가진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이며 때로는 상담사 자신의 가치관의 범위로는 수용되기 어려운 독특한 가치관을 가진 가족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는 가족의 정의보다는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선입견에서 벗어난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하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첫 번째 것은 자신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제일 가는 힘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과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